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닥입니다. 임나일 본부설을 비판하기 위해선 일본 세계기록, 칠지도, 기마민족 정복국가설, 그리고 제가 사만 분국설과 함께 동아주중의 모델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칠지도를 거론한 겁니다. 칠지도에 관련된 일본 측의 주장, 그리고 과거의 기존의 설들, 한국 측의 반박, 그리고 가장 최신의 설들과 함께 저의 학설을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칠지도 자체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칠지도가 가지는 명문의 내용을 가진 해석도 중요하지만 칠지도 자체를 왜 만들었는가, 거기에 담긴 의미,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고대 세계관, 그리고 한일 고대 관계사의 기본 역학관계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지도 자체에 대한 분석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특별하고 신비한 형태의 칠지도에는 75cm 길이의 총 61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7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8자는 윤곽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교탄 비문과 마찬가지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누가 만들어서 왜 줬는가 이거죠. 백제왕이 외양에게 하사한 것이냐, 아니면 친선관계를 때문에 선물한 것이냐, 아니면 백제왕이 외왕에게 바친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줄곧 첫 번째를 주장합니다.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했다. 다른 연구자들의 학설을 바탕으로 해서 저의 학설은 국제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칠지도 자체 형태와 일곱이 가진 성격을 규명하면서 또한 역시 칠지도는 백제 임금이 일본 열도 후국의 왕에게 하사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전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이 칠지도에 관한 것인데요. 왼쪽은 있는 그들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겼는데 최근에 들어서 신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먼저 기존 학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에 보이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런 글자들이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처음에 태, 그리고 안 보이는 글자, 그리고 뒷면에는 백자왕이라는 것이 있죠. 그 밖에 외양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네 번째 글을 보면 마땅히 후왕지에게 줄만하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 가면 백자왕이라는 것이 나와 있고 후왕지를 위하여 이런 맛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가 조금 더 다른 편인데요. 여기 보면은 거의 기존 해설을 받아들이면서도 주체가 백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백제가 제국의 왕에게 주기에 알맞다, 이래서 우리식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2016년에 한성 백제박물관 도로를 보니까 내용이 앞부분과 한글 해석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부러 외양지를 위해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 이래서 하사, 즉 하행문서란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 글자를 보면은요, 앞부분에 태 안 보이는 글자가 있잖아요. 이 글자를 연호로 볼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연호를 본다면은 무엇일까. 그래서 초기에는 서진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이 남북조로 분단되기 전에 56국 시대를 되기 전에 거기 서진이란 나라가 있었는데요. 조조의 위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서진의 무제의 연호가 태시였거든요. 그래서 태시일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다시 369년인 동진의 태화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동진은 서진이 멸망한 다음에 한족 정권이 양장을 하류로 수절옮기고 세운 것이 동진이에요. 그랬을 때 동진의 연호인 태화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제왕이 당시 외왕에게 헌상했다. 이것이 일본인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랫동안 임달본부설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는데요. 해방이 된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에가미 나메오가 주장한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도 그 궤를 같이 하는데, 물론 거기는 맹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학자인 김석형이 이때 태 가로는 백제의 연호이다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백제왕이 제후국왕인 외양에게 하사한 것이다. 여기 일본의 소국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쯤 말씀드릴 예정인데, 바로 김석형 선생이 처음 주장을 했고 조의승이 발전시켰죠. 일본 열도의 삼한소국 분국설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각 국가들이 일본 열도에 각각의 분국을 설치하고
역사 운영을 이뤘다는 것인데 기본 틀은 저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에 힘입어서인지 남한에서는 이병도 선생이 고구려도 연호를 사용했다. 이것은 사례는 나오질 않지만 비문에 보면 분명히 연호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백제도 당연히 연호를 사용했을 것이다. 신라도 금성문에는 연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문영왕도 묘지석에 보면 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백제도 연호를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화는 백제 연호이다. 그리고 이 문장 전체를 보니까 경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백제왕이 후왕인 외치에게 하사는 것이다. 즉 하행문서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학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존 코벨 여사가 칠지도에 관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음 시간에 기마민족 정복과설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존 코벨 여사는 동양미술사, 특히 일본 미술사를 전공한 학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특히 8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언론에 주로 기마민족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하는 것으로 역사를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공답게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 그리고 특히 미술 공예품을 많이 활용했는데요. 그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칠지도는 신궁항우죠. 이런 젊은 부여의 왕녀가 기마족을 이끌고 369년에 일본에 건너와서 정벌하는 것을 확증한 자료다.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아주 놀랄만한 견해는요. 신궁항우를 부여의 왕녀로 보았고요. 기마족이란 말을 썼고 그리고 369년에 일본에 건너왔다는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국학계에서는 첫 번째 이것을 태화라는 연으로 보았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거기에 또 다른 견해들이 등장한 겁니다. 홍성화 교수가 칠지도와 일본석이라는 책에서 태요 가로 4년을 전주왕 4년으로 보고 408년으로 해석한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해석인데요. 408년이라면 연도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이 408년쯤 되게 되면 백제가 상당히 수세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근초왕은 대단한 임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근초고왕, 근구수왕을 거치고 그리고 전주왕 때 가게 되면 고구려 공격으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칠지도는 전주왕 4년이 408년에 만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한 달여쯤 되는데요. 저도 참했습니다만은 동아시아 속의 백제 문화라는 동아시아 고대학회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남 선생이 발표한 내용인데 그는 전주왕 4년 408년은 동일한데 이때 태에 해당하는 글자를 봉으로 보고요. 안 보이는 글자를 웡으로 해서 봉원 4년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의 왼쪽이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학설일 봉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틀은 우리가 일본 열대 외국의 왕에게 내려줬다. 이게 기본 취지가 됩니다. 저는 이런 관계에서 살펴보는데요. 일본의 주장은 백제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봉헌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가능할까?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당연히 국제관계라든가 심의 우열을 논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일 고대 관계사, 일본 고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이주, 세틀먼트라고요. 조금 더 가게 되면 국가 단위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진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출발은 항구에 따라서 백제계가 도착하는 적, 가야계가 도착하는 적, 신라계가 도착하는 적, 그리고 고구려가 도착하는 적이 달라요. 기본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지나고 고분시대 중기 이후로 가면은 일본 열대의 세력들도 강력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본국에 있는 국가들과는 단순한 모자 관계가 아니라 경쟁과 때로는 갈등의 관계로 확전된다는 것이 제 이론인데요. 그러나 이 시기는 다르다는 겁니다. 근초고왕 시대인데요. 이게 근초고왕 시대건 아니면은 전주왕 시대건 간에 마찬가지인데 먼저 근초고왕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초고왕은 우리 한민족 고대사에서 특히 백제사에서는 가장 뛰어난 정복군주로 평가되고 있고요. 교과서에도 당연히 그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13대 왕이고 346년에 즉위해서 36년간 즉위했지만은 엄청나게 큰 업적을 이뤘거든요. 정복군주예요. 371년에는 그 유명한 남진 정책을 취했던 고구려의 고구곤왕을 평양선 전투에서 전사시킨다는 겁니다. 즉 고구려의 남진 정책과 근초왕의 북진 전투에 부딪혔을 때 최후 승자는
근초광이었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근초광이 한강수계를 넘어서 임진강, 예성강을 넘어서 평양 근처까지 공격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한강 이북의 땅을 장악하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제 이론에 따르면 홍해 중부 이북의 해상권까지 장악을 해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두 나라 간의 갈등은 내륙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서해안 가까운 데서 벌어졌거든요. 여기는 단순한 육지 영토의 확장과 대응뿐만 아니라 해양 영토 또는 해양 활동, 그리고 항로 확보권이 개입됐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백제는 근초고왕 때 황해 중부 해상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대중국 교통을 확보하다 보니까 동진과 교류를 했었고, 그리고 동진계의 많은 유물들이 풍납토선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대중국 교통로를 확보하니까 양자강 하구 유역으로 도망친 동진과도 교류를 하거든요. 이것은 삼국사기의 백제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내체도 힘을 썼기 때문에 수도를 한성으로 이전하고 확장하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유명한 고흥이 서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뛰어난 분이 근초광이에요. 그리고 남쪽으로도 진공작전을 펴서 현재 전라도 일대인 마한을 공격하고 가야도 공격하고 신라 우호관계를 맺어요. 이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의 문제인데요.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당시 근초광 시대 또는 그 이후에도 만 지역의 독립성을 유지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백제적 큰 질서 속에서 나름대로 독자성을 유지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백제는 만 지역을 통과해서 대외 교통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외국에 사람들과 문화를 전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직기와 함께 바로 왕인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영암에 있는 왕인의 동상인데요. 왕인이 이곳을 출항해서 당시 외국에 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왕인이 일본의 천황이 됐다는 주장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바로 황해 중부해안을 장악했기 때문에 대중국 교통로를 활용하는 백제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 본기를 보면은 369년에 근초고왕이 한수 남쪽에서 군사를 사열하면서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황색 깃발은 누를 황자, 즉 황제를 뜻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백제의 근초고왕은 황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백제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요소 진출설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요소 진출설은 간단합니다. 이 무렵부터 시작해서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 요동의 동쪽 천열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래서 백제가 통치한 곳은 진평군 진평현이라고 했다. 이게 성서에 나오는 기록인데요. 통존이라든가 양서 등에도 유사한 기록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북평과 유성 사이에 있다는 구체적 지명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이 기록은 고구려를 비롯한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생각하면 현실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북쪽의 사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의 남쪽의 정사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의 진위를 놓고 지금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한국 학계에서는 요소 진출설을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역사 교과서에도 요소 진출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근초광 시대는 굉장히 백제의 국력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납니다마는 역시 백제는 일본 열도로 진출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백제는 주로 전라남도 해안 지역에서 출항하니까 제 이론에 따르면 해류와 초류, 바람을 이용할 경우에는 휴주 중서부 해안에 도착하거든요. 첫 번째는 오도열도 부근에 도착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유명해를 만나면은 유명을 향해서 몰려 들어오는 많은 강들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것이 기쿠지 가와랑 연결된 지역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그곳에 있는 후나야마 고분인데요. 왼쪽은 1980년대 후반기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2000년대 전반기의 사진입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후나야마 고분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하게 된 데는 일본 자체의 고고학적인 관심, 고대 역사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여기를 역사 탐방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정비한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갔을까요? 저도 1988년도부터 이곳에 가서 강의를 계속했는데요. 바로 백제계의 유적과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사진은 후나야마 고본에서 나온 금동 신발이고요. 오른쪽은 나주 보감리 고본에서 출토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익산 입점리 고본에서 출토된 겁니다. 이렇게 금동 신발을 보면 거의 유사하고요. 그리고 금동관도
후나마 고원에서 발견된 것, 익산 입점리에서 발견된 것, 보감리에서 발견된 것,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경기도 화성의 요리고분군에서도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나마 고분을 놓고 볼 때 적어도 백제 지역과 일본 열대 특정 지역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후나마 고분은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는 기마를 활용하는 집단이 건너간 흔적도 보이는데요. 왼쪽에는 흙으로 만든 기마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마 인물상인데요. 이런 한유화들이 여기에 고분에는 많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특이할 만한 것은 바로 칼인데요. 이게 바로 유명한 후나야마 고분의 철칼이에요. 이게 은상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 보게 되면은 여기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말과 직결된 사람이 묻혀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 위에 보게 되면 글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칠지도도 명문을 놓고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나마 고원에서 발견된 철칼에는 맨 끝에는 이태화가 만들고 명문을 쓴 것은 장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맨 윗글에 보게 되면 치천하, 그리고 보면 치대왕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 치와 연관돼서 임금의 명칭을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다가 계로왕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제계 세력들이 묻힐 만한 지역인데다가 발견되는 유물도 백제가 너무나 유사한 유물들이고, 그 다음에 이 칼이란 것은 역시 백제왕이 이 지역에는 백제계 정치 세력에게 준 것으로 이해한다면 역시 이 로자를 김석형 선생의 주장처럼 계로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날본보서를 비판적으로 보는 두 번째 칠지도에 관한 부분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역시 이 명문 내용을 놓고 볼 때 일본 측과 우리 측의 해석이 각각 다르지만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연도도 다시 태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돼서 전쟁연관으로 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국제 역학관계 입장에 놓고 볼 때 당연히 근초광 시기라든가 그 이후에 백제는 한참 전성기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 열도에 더군다나 통일되어 있지 않고 제 주장에 따르면 4개 내지 5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일본 열도의 한 세력이 장기간 한반도 남부에 진출해서 백제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가야 지역을 지배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임날본부에 관한 문제는요, 기마민족 정복거설, 그리고 북한의 김석형 선생이 주장하는 사만열도 일본 분국설,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동아지중해설을 통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